오늘은 러닝 드림의 파트 4, 챕터 13부터 챕터 14까지 페이지 넘버 251, 페이지 넘버 258까지 함께 읽어볼 시간이에요. 네, 단어와 표현들 먼저 살펴보고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컴퍼니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컴퍼니, 회사, 동료, 친구. 네,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건데요. 컴퍼니,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동료가 있죠. 그리고 동료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 동료, 친구 이렇게 세 가지 뜻 꼭 기억해 주세요. 아리클 하면 기사, 칼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글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소논문도 아티클이 되고요. 기사나 칼럼 이런 거 아리클이라고 해요. awesome 이거는 멋진 이런 뜻인데요. very very good 되겠죠. awesome. You are awesome 하면 너 진짜 짱 멋지다. 굉장히 극찬의 느낌이에요. 멋진. 그리고 root for는 응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root는 원래 뿌리라는 단어죠. 뿌리를 서서 누구를 위해서 뿌리를 갖고 있어. 네, 지지하다, 응원하다, root for가 되겠죠. twinge는 짜릿한 통증이에요. 뭔가 찌릿, 아야, 따끔거리는 그런 통증이에요. 그래서 twinge 하면서 따끔거리는 느낌을 살려서 twinge 발음해보세요. 그럼 예문을 함께 볼게요. My friends and I are all rooting for you. 너를 지지해 라는 건데요. 내 친구들과 나는 모두 너를 지지해, 너를 응원해 라고 클로이가 말을 한 건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 My friends and I까지가 주어죠. I 다음에는 비동사 am을 쓰니까 I am all rooting for you 하면 안 된다는 점. 네, 수능 어법 문제 only one, 단 하나만 나오는, 단 한 개의 문제만 나오는 수능 어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어법 형태예요.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여야 하고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여야 하는 수일치 문제 꼭 나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My friends and I 하니까 내 친구들과 나 하니까 여러 명이죠. 복수 주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am이 아니라 are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앞에 my friends and I는 그래도 단어가 4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앞에 꾸며지는 말이 계속 들어가서 굉장히 길어진다면 I 다음에 am 이렇게 쓰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주어가 뭔지를 항상 파악하는 것이 어법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My friends and I are all rooting for you. 내 친구들과 나는 모두 너를 응원해 라고 클로이가 네, 펜컨스타인 선생님 직원이죠. 여직원이죠. 클로이 또한 암으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갖고 있고요. 제시카처럼 의족을 사용하는데 매우 진짜 다리처럼 자연스럽게 쓰는 놀라운 여직원이죠. amputation, 네, amputation을 받은 사람이죠. amputation, 절단 수술. 팔과 다리 중에 일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한 사람을 그 수술을 amputation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amputee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rehabilitation 뭔가요? 뭔가 다시 하는 거죠. 네, 다시 재활훈련, 사회복귀, 갱생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갱은 다시 갱자고요. 생은 이제 살아있는 생이에요. 그래서 rehabilitation 하면 사회복귀, 갱생, 다시 재활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이세 5가지 배웠던 기억나죠? 이세에서 가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이세 밥이 진 it 앞 해가지고 밥이 진 세 번째 용법이었죠. 가주어 it도 있지만 가목적어 it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진목적어로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쓰는데요. 이번 문장에서는 투부정사를 썼네요. 한번 예문 함께 읽어볼까요? It makes it easy to forget that she's had to go through an amputation and rehabilitation. 어때요? 네, 문장이 굉장히 긴데 네, it makes it easy. 사실 여기에서 문장이 연결이 되죠. 그것은 쉽게 해요. 쉽게 만들어요. 그것이 뭔데요? 목적어 it이 네, 매우 쉽다고 하는데요. 뒤에 to forget부터 끝까지
이시 무엇인지 진짜 목적어는 뒤에 나와 있네요. 있는 건데요. 뭘 잊냐면 forget, 잊어버려요. She had to go through. 그녀가 경험했다는 걸. 뭘 경험했나요? amputation.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rehabilitation 뭔가요? 또 재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다는 거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클로이가 너무나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의족을 하고도 가짜 다리를 하고도 진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이겠죠. Not to mention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고요. Suspension은 정학, 연기, 보류 이런 뜻이에요. 네, 정학, 연기, 보류 뭔가 중단하는 그런 느낌이죠. Suspension. 그리고 self-conscious, self-conscious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야, 쟤 저 철사 같은 다리를 하고 있어? 라고 쳐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시카가 self-conscious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definitive는 뭔가요? definitive는 definite에 iv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definitive 해서 결정적인, 최종적인, 결정판이란 명사로도 쓰여요. rear view mirror. 네, 우리 자동차 영어 중에 broken English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우리 맘대로 만들어서 백미러, 뒤가 백이고 거울이 미러니까 백미러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지만 네, 뒤 후면을 보는 그런 실내에 있는 그 거울을 뭐라고 하냐면 rear view mirror라고 해요. rear가 뒤라는 뜻이고요. rear view, 뒤쪽의 광경을 비춰주는 거울, 볼 수 있는 거울. 그래서 rear view mirror고요. 헤드레스트는 헤드는 머리죠. 레스트는 휴식을 취하는 이런 뜻이니까요. 의자에 보면 머리 부분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죠. 머리 받침대인데요. 그게 왜 있냐면 그냥 보통 실내에 있는 의자는 머리 받침대가 없죠. 네. 어깨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등받이 정도 있고 심지어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헤드레스트는 왜 있냐면 자동차는 왜 있냐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급정거를 했을 때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목이 뒤로 확 꺾여서 목이 똑 하고 부러질 수 있죠. 그러면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굉장한 충격과 그런 흔들림에도 머리가 꺾이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드레스트, 머리 받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maneuver는 전략적인 행동이에요. maneuver가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산된 전략적인 행동을 maneuver라고 하고요. doer는 뭐뭐 하다라는 동사 do에다가 er를 붙여서 행동가, 실천가. er를 붙이면 사람이 되기도 하죠. teach, 가르치다. teacher,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행동가, 실천가, doer. 그리고 pesky는 뭐냐면 성가신이란 형용사예요. pesky 좀 단어가 낯설죠. pesky. 굉장히 성가신 동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가신 동생을 떠올리면서 동생이 없나요?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는 어떤 일들, 성가신 일들, 성가신 동생, 성가신 사람을 떠올리면서 pesky 떠올리면서 발음해 보는 거죠. reword. re는 again 다시 한다는 뜻이고요. word는 단어죠. 단어를 바꾸다. 이제 표현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reward. 단어를 다시 바꿔본다. usher는 안내하다라는 뜻이고요. bombed는 낙담한이라는 뜻이고요. yank는 확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yank. Read after me, part 4, chapter 13 and 14. 네, 지금까지 단어와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Are you ready? Go! Chapter 13. Chloe is happy to see that I've got company, and when I make the introduction, she's excited to find out that Gavin is the one who wrote the newspaper article. It was awesome, she tells him, then goes on to say how he caught the story on TV. My friends and I are rooting for you, she tells me with a big warm smile. Thank you, I answer, but I feel a twinge of selfishness. She's so kind and attentive.
It makes it easy to forget that she's had to go through an amputation and rehabilitation too, not to mention cancer. I changed into shorts, and when I returned to waiting room, Chloe said, "Hank's ready for you. Are you all coming in back, or just Jessica?" Everyone looks at me. "Do you want to?" I ask. They say they do, and I guess I feel bad making them stay in the waiting room, so I shrug and say, "Okay." And it would have been okay, except that after Hank tells me how great the TV news story was, the first thing he does is check my circuit fit. He makes me sit down and take off the suspension sleeve, and then he grabs the circuit part of my leg and moves it around. "You are loose. We need to get you into thicker socks." Up come the rack and the liner. Up come the socks and the nylon. Suddenly I'm feeling very self-conscious. Naked. Fiona looks down, and Gavin turns away and stays that way. I'm reminded of how awful it looks. It's not red and swollen, it just looks like flesh. But it's still very graphic, very gone. And all of a sudden I'm mortified. Why in the world did I let them come back here? Fiona's fine, but Gavin? I'm desperate to get this over with, to cover up, to get out of here. Hanks has me try on different thickness of socks until he's satisfied that my socket fits right. Then we start with the adjustments. I wish for music, conversation, sound of any kind. Finally, Gavin breaks the silence, but the hick looks at Hank, not me. "I saw a man at the airport once who had art painted on his prosthetic leg. It was a sunrise and the ocean. It looked really cool." "Wow," Fiona said. Then asked Hank, "Can you do that?" "I can do fabric," he says as I begin a test work for him. "Fabric?" Fiona asked. "What do you mean?" "Any piece of cloth. It only takes about half a yard. When I worked in San Francisco, people brought in skull fabric, dolphin fabric, tie-dye, camel fabric, you name it. Around here, our clients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When I turn around, he catches my eye. "We could do that with your definitive leg if you want. It doesn't cost anything extra. I just am the clothes when I'm making the socket." Fiona's all excited. "We should go to the fabric store and pick out something really cool. You could do flames or flower or just a solid like hot pink." I'm holding still now, as Hank's tweaking the adjustment of my top coupling. "But I really just want a leg that looks like a leg. I don't want flames or flowers, and I sure don't want pink." Hank said, "Well, we can order your permanent leg until your residual limb is completely stabilized, so you have a couple of months to decide if you want a cosmetic cover or an exposed artistic socket. Maybe consider it for your running leg." Suddenly flames seemed like a really cool idea. I grinned at Fiona. That I could get into on our way out. Gavin holds the door. Gavin holds door open for me and makes sure I'm safely in the car before closing my door and getting in bed. "Well," I say as Fiona's driving out of the parking space. "Thanks for taking me." I turn to Gavin. "I hope it didn't break you out too much." "Not at all," he said. "So where am I dropping you?" Fiona asked, looking in her rearview mirror. "Home, if you don't mind," Gavin replied. "It's just a few blocks past me," I offer. I glance over the headrest. "I used to run by your house to get down to the river." "I haven't seen you," he said. "You've got a cool dog." "Shalom!" I laughed. He laughs too. "And your cool dog has a cool name." Fiona drives to my house, and it's strange I'm laughing and joking
with Gavin like we've been friends forever. And when we get to my house, I'm feeling flushy, happy. I know he has a girlfriend, but he's being really nice to me. Why did he want to go to Frankenstein's? It could just be scientific curiosity. He gets out of the back seat while I maneuver out of the front, and he holds the door open for me. Thanks, I tell him with a smile. Sure, he said. Thanks for letting me tag along. Then I watch from the sidewalk as he gets into the front of the passenger seat and drives away with my best friend. Chapter 14. It hits me like a ton of bricks. Gavin wants to spend time with Fiona, not me. Immediately I start to make connection. Who did Gavin help with the welcome back Jessica sign in the brick mirror? Who's bound to have caught his eye while he was with Mary at the high jump pit? Who did he cheer her up at Gregor's Murray's band? Who's always there when he comes up to talk to me? Who is carrying an embark and a door just like him? My beautiful long-legged best friend Fiona. Over the weekend my thoughts grew darker and darker. I feel like a total idiot. What was I thinking? How could I even be hope that Gavin might actually like me? How could I have fantasized even for a minute that things could be normal? I also can't help but fixate on the fact that while I hovering around at home, Fiona's at league finals running, I was supposed to be there. I was on track to win. I tried to think of good things, but somehow negative thoughts creep in. They take root so easily, like pesky weeds in a delicate garden. What I need is a run, a good, hard run, to clear my head, to make me feel whole again. Instead, I walk Charlotte to Rosa's. She's just back from a CP yoga class, something she said is part of her physical therapy program. I tell her it sounds like a lot more fun than mine. It's nice to visit with her, nice to let her laugh for a little. But I'm restless and moody, and after about half an hour I leave. Cheer up, she called as I make my way to the sidewalk. Your finish line is right around the corner. Thanks, I call back. And I think about that as I walk home. Fiona calls late Sunday afternoon, and I make myself sound upbeat. Hey, how did it go? Did you place? Nah, she said. I had kind of an off day, and we got second in league. Langston squeezed us out. She sounds very low tone, very on Fiona. Oh, I'm sorry, I tell her. There's a pause and then, listen, can I come over? Sure. I can tell something's wrong, but it isn't until after she's hung up that I realize what it must be. I'm right about Gavin. He's falling for my best friend. In the 15 minutes it takes for the car to arrive, I remind myself what an amazing friend she's been. I tell myself I'm happy for the two of them, and I promise myself that I tell her he's perfect for her, and that I'm so glad my tragedy has brought them together. I reward that last bit in my mind, then cut it all together. When the doorbell rings, I usher her in and her and congratulate her on an amazing season and tell her I'm sorry she's bummed. I don't know if I'm actually bummed, she said following me inside. So what's wrong then? We settle in on the couch. She takes a deep breath, holds it, then lets it go. How would you feel if I went to the prom? He asked her. To the prom? Not just to the movies, to the prom? And when did he break up with Meryl? My heart tried to sing, but I yanked it back up. I can handle this. I'm ready for this. It's okay. I'd be really happy for you, I say with enthusiasm. Then, to save her the trauma of breaking it to me, I asked, did he ask after you dropped me off on Friday? Did he?
She gives me a confused look. What? Gavin, did he ask you to the prom after you dropped me off on Friday? She looks horrified. Gavin? Fiona, he obviously likes you, and I think you are perfect for each other. Shut up! I do. He doesn't like me, and he has a girlfriend. What are you, crazy? There's a lump forming in my throat. I feel so wrecked, so emotionally wrung out. She grabs my arm. Mario's the one who asked me to the prom. Mario? I ask, and my chin starts quivering. Mario, she says back. But I thought, I shake my head. Why else would he have come along? She scoots in and gives me a hug. You are worse, okay? Quit telling yourself you are not. All of a sudden, I'm crying. Thanks, I whisper and hold her tight. 아, 네. 오늘 내용이 우리 제시카가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다 못해 저 땅속 지하로까지 내려가는 그런 슬픈 내용이 있네요. 챕터 13, 챕터 13까지만 해도 개빈이 나타나가지고 피오나하고 제시카하고 셋이 함께 제시카의 의족을 다시 조정하는데 adjustment 하는데 따라온다는 거죠. 개빈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에 제시카는 좋기도 하고 좀 싫기도 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부분, 장애 부분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함께 갔고 클로이가 매우 반가워했죠. 와, 친구들 많이 왔구나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진료실에 다 같이, 처치실에 다 같이 들어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친구들이 피오나하고 개빈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네, 그 정말 민낯, 생얼 이런 말 하죠. 제시카의 그 잘려나간 부분, 다리 그 처치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친구들은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네, 그렇게 제시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개빈이 한켄슈타인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공항에서 봤는데 그런 의족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시카 다리에도 그렇게 멋지게 해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가능하다고 핑켄슈타인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제시카는 처음엔 싫다고 하죠. 난 진짜 그냥 looks like leg. 난 그냥 다리처럼 보이고 싶은데 꽃이나 이런 거, 뭐 핫핑크, 불꽃 이런 거 그려놓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즐겁게 헨켄슈타인 진료실에 잘 갔다 왔고 이제 제시카 집이 제일 가까워서 피오나가 제시카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개빈이 집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피오나에게 부탁을 하고 제시카가 그래 주라고 얼마 멀지 않다고 말을 하는 장면으로 챕터 13이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챕터 13에 이제 개빈이 뒤에서 제시카랑 같이 앉아 있다가 내려서 제시카가 가니까 피오나 옆자리로 옮기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제시카는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아니 개빈이 왜 피오나 옆자리로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챕터 14이 시작되죠. It hits me like a ton of bricks. 어톤, 1톤 정도의 bricks, 벽돌이 나를 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와, 1톤 트럭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벽돌이 가득 찼는데 그게 나를 덮쳤다고 생각해봐요. 어마무시한 충격이죠. 그냥 뭐 최소 사망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시카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제시카는 매우 기분이 안 좋고 아, 개빈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피오나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사실 그동안 제시카는 개빈이 자꾸 나타나고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자기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마음이 설렜고 약간 썸을 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개빈이 그동안 피오나를 좋아했던 거구나 하면서 계속 유추하는 거예요. Who did Gavin help? Who's bound to help? Who did? Who always? Who is caring? 이런 식으로 맞아. 개빈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때문에 나한테 말을 걸면 나타난 거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니까 역시 개빈은 내가 아닌 피오나를 좋아하는 거였어. 당연하지. 내 친구 피오나는 다리도 길고 정말 예쁘단 말이야.
예쁘고 롱다리 소녀니까 케빈같이 잘생긴 남학생이 피오나를 좋아할 만도 하지 라고 되게 우울하게 보내고 피오나는 그날 이제 경주가 있어서 주말에 대회를 나갔다가 와요. 그런데 제시카가 피오나에게 전화해서 나를 좀 만나러 올래? 라고 해서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가 풀리죠. 케빈이 아니라 피오나의 남자친구는 메리오였고 같은 러닝 팀원이죠. 그리고 이제 피오나가 제시카를 끌어안으면서 You are worth. 오케이, 넌 정말 가치 있는 아이야.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quit, 다시는 말하지 마. quit는 stop의 뜻이죠. telling yourself you are not, 너가 무가치하다라는 말 스스로에게도 다시는 말하지 마. 라고 피오나가 제시카를 꼭 끌어안으면서 네, 역시 베프답게 훌륭한 친구답게 위로의 말을 해주죠. 그러자 All of a sudden I'm crying.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제시카는 Thanks, 고마워 하면서 속삭이고 Hold her tight. 피오나를 꼭 껴안으면서 챕터 14이 끝났네요. 네, 두 소녀의 아름다운 우정을 확인하는 걸로 끝났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제시카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네요. 챕터 15 다음 시간에 함께 읽을 시간이 기대되네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soon.